오늘도 놓치지 말아야 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네, 저는 시사평론가 김민하고요. 제 앞에는 거물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요즘 엄청 바쁘시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쁘시지 않습니까? 한가해졌는데. 한가해지셨어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거물이라고 꼭 바쁜 건 아닙니다. 진짜 거물들은요. 안 바빠요. 집에 있습니다. 진짜? 거물들은. 그렇지. 안락한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물들은 한 번 나와서 이렇게 좀 크게 먹고 가시는 분들이고 우린 자잘하게 먹는 사람들인데 근데 계속 잘리고 우린 그냥 쌀이나무 정도 수준이야. 뭐 거목이에요. 아니 정말 이제 그 불행한 이 두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은 전 것 같고 하고 다니는 거 보세요. 자기 일부러는 그러는 거지 정말. 아니 일부러라니요. 일부러 무슨 뭐 그 코스프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코스프레라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나랑 비슷한데 뭘 그래 처지가. 비슷하다니요. 그렇게 볼 수 없고. 아무튼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소식이 있지만 신문 일면이 통일됐어요. 근데 신문 일면을 보면서 나는 저런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 저런 사람이었을까? 어떤 뭐 사람이었을까? 효자, 불효자, 무슨 뭐 폐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저와 그러니까 약간 감성이 다르셔요. 약간 좀 F에 가까우셔가지고 그런 생각 하신 것 같고. 아니 나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한 번씩. 나는 효자라는 생각까지는 못 해봤어도 불효자라는 생각은 하게 되거든. 내가 좀 못 해드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나는 저쪽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심 찔려가지고 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T가 MBTI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T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든 점수가 극단에 있거든요. T 점수도 극단에 있는데 양극성 장애를 갖고 있구나. 제가 이제 심리학과를 조금 해가지고 양극성 장애는 또 다른 것입니다만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 기사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물려받을 것이라고는 빚밖에 없지 않나? 아니 나는 뭐 거기까지 생각하면 없어서 나도 똑같이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객관적으로는 저도 이제 불효자여서 지금 상태가 불효자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 이런 말씀을 왜 드렸느냐? 신문들이 일면이 통일이 됐다고 말씀드린 게 중앙일보 일면 보여주세요. 중앙일보 일면 보시면은 부모 자식 버린 폐륜 무조건 상속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뭐 보는 김에 경향신문 일면도 볼까요? 경향신문 일면 여기도 폐륜이 나오더라고요. 폐륜 가족 상속 상식에 반해 유산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자극적으로 확 와닿지 않아요? 폐륜 저지른 이 가족에 대해서는 상속하지 않아도 된다. 동아일보 일면 보여주세요. 불효자 자식 버린 부모는 상속 못 받는다. 여기 불효자 나왔잖아요. 그렇죠. 불효자하고 자식 버린 부모 안 된다. 조선일보 일면 보여주세요. 유산 효자는 더 받고 불효자 못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문 구독자가 약간 연령대가 올라가는 데일수록 표현이 싹 달라져요. 그렇죠. 효자, 불효자. 그러니까 불효자한테는 안 줘도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내가 좀 자산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어떻게 효도하는지 보고 내가 판단할게. 난 최대한 난 안 물려줄 거야. 늦게까지 난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고령자들 그런 분들이 읽으면 딱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제목을 먼저 달아놓은 거야. 참 신문은 묘해요. 이런 제목이 달린 이 소식이 뭡니까? 그걸 좀 알려주세요. 저보다는 이제 연배가 있으시니까 조금 더 가까우시겠죠. 이 물려줘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정도는.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에요. 아니, 물론 그렇지만. 내가 아직 대학도 못 들어갔어. 물론 그렇지만. 어제 헌재 판결이 나왔잖아요.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가 민법 조항,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이 민법 1112조 4호가 뭔가 궁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 1112호가 뭔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변호사, 법률 전문가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법을 찾아봤어요, 저도. 근데 진짜 간단하게 돼 있더만. 그러니까 유류분을 어떤 비율로 누구누구에게 나눠준다. 그래가지고 딱딱딱딱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한 4줄밖에 안 돼. 그리고 또 누구누구 딱 해가지고 뭐 글자도 몇 글자 되지도 않아.
저는 또 유류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뭐 기름 얘기인가? 네, 기름 값인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남겨진 거를 나눠 갖는 방법에 대한 표현이더라고요. 누가 어떻게 나눠 갖는지를 규정한 거예요. 민법 조항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일본식 한자인 것 같아요. 검색했더니 일본 자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어 자료가. 옛날에 우리 법 체계를 만들 때 그렇게 됐으니까요. 네, 일본 걸 갖고 와가지고 일본이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 걸 갖고 와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만들고 우리가 그걸 또 본받아가지고 뭐 본떠가지고 만들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유류분의 뜻을 일단 정확하게 개념 정의를 좀 해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다 받을 수 있어? 나도 다 그냥 가질 거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유류분이라고 함은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합니다. 유류는 후세에 물려준다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인이 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을 남겼더라도 아내와 딸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고인에게 배우자가 자녀가 없다면 고인의 부모 또는 형제 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 존이라고 하면 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쪽을 얘기하고요. 비속이라고 하면 내 아래쪽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모두 내 비속한테 아들한테 비속 중에서 아들한테 물려준다고 남겼더라도 내 아내도 있고 딸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유언을 그렇게 남겼더라도 아내와 딸한테 한 푼도 안 가는 게 아니라 내 유류분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나도 그 상속분의 2분의 1은 지분을 갖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모 같은 경우에도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형제 자매가 마지막 순위가 되는 거예요. 순서로 따지면은. 그렇죠. 죽게 존속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형제 자매 이렇게 같은 학렬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형제 자매한테까지 가는 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에 기여하거나 뭐 그랬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텐데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그렇지. 그렇게 나눠주도록 별 사유 없이 그냥 관계되어 있는 것을 1112조 4호에 그냥 그렇게 딱 돼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권리가 보장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거 문제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위헌이다, 이 부분은. 네. 위헌이어서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 말고 도대체 얼마나 기여한 거야? 이 부분도 앞으로 입법 보완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효자들도 무조건 가져갈 수 있도록 돼 있는 거니까 아까 제가 조항이 아주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더 구체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뭐 물려주기까지는 아주 많이 남았지만 뭐 예를 들면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자식이 뭐 이 정말 저를 간병도 열심히 하고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효자여가지고 나는 얘한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줘야겠어 라고 해서 재산을 막 물려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지금 원래 존재했던 민법 조항 때문에 다른 형제가 불효자가 나타나가지고 아까 경향신문 등의 제목에 의하면 폐륜을 저지른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하면은 그건 나도 유류분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거지. 나눠줘야 되게 돼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물론 앞에 이제 위헌이다라고 판단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기여를 반영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헌법에 불합치된다라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입법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970년대의 조항을 만들 때는 이거 우리 원래 짧게 하기로 그렇죠. 했었는데 자꾸 얘기가 길어진다. 네. 이걸 조항을 만들 때는 그때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굉장히 빈궁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주로 이제 농경사회를 그러니까 농사를 많이 짓던 상황이기도 했고 네. 어떤 한 자녀한테 한꺼번에 확 다 몰아줘 버리면은 그럼 나머지 자녀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다 하더라도 물려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장자한테만 가지 않고 다른 자녀들한테도 가고 딸한테도 가고 또 그 배우자한테도 가고 이런 방식들을 최소한 어떤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이 조항이 만들어진 건데 시대가 이미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완전 우리 삶의 어떤 패턴도 달라지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것도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또 혹시 유류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원래 법정 상속분을 다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고요. 여기 1112조 1112조 1호를 보면요.
직계 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그러니까 법정 상속분이 내가 50% 보장됐다고 하면 유류분은 그 중에 반. 네.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배우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직계 존속 위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원래 상속되어야 될 그 지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3분의 1만 유류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설명을 다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전 물려줄 게 없어서 이제 와닿지 않는 내용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을 신문 일면이 다 썼기 때문에 전해드렸고. 네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조선일보 일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일면을 보는데 쭉 보면서 조선일보 일면을 봤더니 오른쪽에 보면은 돈 풀기 없이 민간 주도로 성장을 이뤘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게 그러니까 눈에 딱 보였어요. 퀴즈를 내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노란색 줄을 안 쳐놨어요. 그렇죠. 발견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눈에 띄었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이 의미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잠깐 눈에 띄었다, 스쳐 지나갔다. 돈 풀기 없이 민간 주도로 성장. 네,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이 얘기를 왜 드렸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수회담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어제도 실무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가졌는데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문을 보면은 잘 안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조선일보 5면에 보면은 조선일보 5면 어떻게 돼 있죠? 야당 25만 원, 특검 답 달라, 용산 결론 내놓고 회담 하나 이런 구도로 뭐가 합의가 아무것도 안 됐다. 이런 내용인 것이고. 그러니까 어제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오후에 만났잖아요. 여의도에서 40분 정도 영수회담 2차 실무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천 실장은 회동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가 1차 회동 때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대통령실이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전에 의제를 어느 정도 확정을 해서 영수회담에서도 이걸 좀 더 밀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근데 예를 들면은 실무협의에서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검토해 보니 요건 조금 곤란하고 요건 어느 정도 조건부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의견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의견 제시를 안 했다는 얘기를 민주당은 그걸 기대한 거죠. 기대를 했는데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홍철호 정무수석이 또 반박하는 성명 브리핑을 했어요. 성격의 브리핑을 열었어요. 홍 수석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지금 기사에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대통령실은 그냥 다 얹어놓고 그냥 두 분이 얘기하시게 둬요. 이런 입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사전 조율을 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는 회담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느낌을 보면은 대통령실 굉장히 방어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결정을 하거나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 그것은 뭐 대통령이 하겠지만 우린 지금 단계에서 뭐가 된다 안 된다를 다 얘기를 하나도 할 수 없다. 어제 분위기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 기사에서 이렇게 코멘트를 해요. 민주당 입장은 10과목이 있다면 다만 몇 과목이라도 답안 작성을 하고 만나자는 것이다. 그렇게 구체적인 사안별로 접근해 영수회담을 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25만 원 민생지원금이나 차상병 특검 등 민주당 쪽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는데 국회법 등에 위반되는 문제가 생긴다.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까지 의제에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비슷한 내용을 한겨레 3면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지면을 보여주세요. 한겨레 3면. 네. 의제 답변을 그냥 만나자 평행선 윤리 회담 2차 실무회동도 빈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내용으로 쭉 이제 보도의 내용을 하고 있고 몇 차례 우리가 다 그 의제를 민주당에서 어떤 걸 제시했는지 국정기조 전환 요구하면서 민생회복 지원금, 차상병 특검, 그리고 거부권, 그러니까 제2요구권 가급적 행사하지 말아달라. 대통령의 어떤 약속이나 뭐 언급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게 비슷한 내용인데 기사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양쪽은 윤희회담에 여기 이제 영수회담이라고 안 하고 윤희회담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윤희회담,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회담인 거죠. 윤희회담의 문을 닫지 않고 이어가려는 기류다. 특히 회담이 무산되면 부담이 더 큰 쪽은 대통령실이다.
회담이 무산될 경우 야당과 소통하고 협치하라는 총선 민심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쪽은 이날 2차 실무회동에서 확인한 서로의 입장을 내부에서 검토한 뒤 다시 만나 회담 의제와 날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일정을 뭐 잡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양측은 3차 실무회동도 추진할 방침이지만 이미 2차례 만남에서 평행선을 달리며 회담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차 회동 뒤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게 쉽지 않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전망도 있는데 다만 또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아간 이 설명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에 따라 양측이 3차 실무 협상을 통해 의제와 형식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29일 또는 다음 달 1일 회담 개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실무 협상 날짜는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28일 가능성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실이 시간 끌기 전략을 하는 걸로 보이는 만큼 이른 시점에 만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한국일보의 경우엔 또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영수회담 동력이 상실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에서는 회담 결렬 얘기까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런 얘기를 민주당 내부나 대통령실 내부에서 듣고 쓰는 거잖아요. 회담이 결렬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와 그래도 해야 된다. 아마도 뭔가 5월 초나 해가지고 이 4월 말이나 5월 초나 해가지고 되긴 될 거야라고 하는 얘기가 동시에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면 쭉 보면서 우리가 받은 느낌은 대통령실에서 지금 회동을 하기 위한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하는 분위기보다는 뭔가 하나씩 벽을 쌓고 민주당의 나름대로 견제구를 던지고 뭔가 민주당의 요구를 받지 않을 이유를 만들고 그러면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게 어제도 우리가 뭐 칼럼도 소개해드릴 하려고 했는데 못 전해드린 것도 다 그런 맥락이지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윤 대통령은 바뀌었을까? 아니 바뀔까? 그 얘기는 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윤 대통령이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할 때 기자들하고 문답을 주고받았잖아요. 그때 윤 대통령이 소통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그때도 했거든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 정책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들께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여야 당 관계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맥락상 이해를 하자면 그동안의 국정운영 틀은 잘 됐는데 이 섬세함이 부족하고 소통하는 게 부족했으니 새로운 참모들은 그거 열심히 소통하고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게 하라.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 회동에 대해서도 많이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해주겠다고 하거나 자기가 변해가지고 뭔가를 달라져서 뭔가를 그 야당이 요구하는 걸 수용하고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듣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인식은 이번 여야 영수회담은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많이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줄 건 없어 애초부터. 그러니까 자꾸 야당에서 뭐 달라고 하고 뭐 실무회담을 해서 성과를 내고 오해한 거야 내 말을. 이 회동을 지금 야당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네.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려하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제가 아까 한겨레 기사 설명해 드렸는데 한겨레 기사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한 뒤 열리는 이번 회담이 과거 성과가 없이 끝났던 회담과는 달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는 좋은 그림만 남기는 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며 그림만 좋게 끝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대통령이 듣는 건 좋아요. 그리고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 뭐 약속해 주는 게 없을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나서 많이 들었으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는 다른 대통령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민주당도 만난 게 의미가 있네. 지지자들이 됐든 다른 당이 됐든 그걸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도 만나고 설득했더니 대통령이 바뀌었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던 대로 한다. 만난 게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장 민주당도 그거 왜 만났어?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당장 지지자들부터 이재명 대표 뭐하러 가가지고 만나고 와? 명분만 줬잖아. 그렇죠. 뭐하러 대통령 좋은 일만 시켜?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더라도 뭐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대통령이 변할 거냐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오늘 신문을 보는데 이상해요. 조선일보 일면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굳이 뭐 힘겨루기든 신경전이든 간에 하고 있는 사이에 그 사이에 뭔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그렇죠. 그 하나하나씩 저희가 수상하다. 수상하다. 네. 그게 아까 조선일보 일면 제목 저희가 몇 차례 걸쳐서 읽어드렸던 그 그렇죠. 기사라는 거예요. 네. 돈 풀기 없이 민간 주도로 성장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돈 풀기 없이 민간 주도 이런 단어를 썼냐는 거야. 그렇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 무슨 내용인가요? 혹시 뭐? 제가 할까요? 네, 어떻게? 아닙니다.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GDP가 수출과 내수의 쌍끌이 회복에 힘입어서 작년 4분기보다 1.3% 늘어나며 2년 3개월 만에 0%대 저성장 터널을 벗어났다. 이게 조선일보가 보도하는 첫 문장이에요. 작년 전체 연간 성장률이 1.4%인데 3개월 만에 이걸 거의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도 정부 전망치와 한국은행 전망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죄송합니다. 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올해 연간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가 2.2고요. 한국은행 전망치가 1.1이거든요. 이걸 이미 1.4를 달성을 했으니까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 정부가 특별히 뭔가를 이렇게 막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경제를 끌어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개선된 게 아니라 수출과 내수가 민간 주도로 골고루 그냥 성장하는 깜짝 성장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1.4%의 성장, GDP 성장률이 나타났던 거다. 이렇게 기재부가 조선일보에 그렇죠. 설명을 해주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기재부가 언론에 그렇게 다 보도자료 내갖고 설명을 했고 네. 그래서 조선일보가 뭐라고 쓰냐.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은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점이 의미가 크다. 그래서 1분기 성장률 민간과 정부로 분야 나눠보면 민간 기여도가 1.3%포인트고 정부 0%포인트였다. 정부가 돈을 애초에 안 썼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자 했는데도 성장률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면서 뭐 이유에 대해서도 쭉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안동현 교수는 이 뒤에도 여러 가지 말을 붙였을 거야. 그렇죠. 요것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제학과 학자는 이렇게 보통 딱 단정적으로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정부가 돈을 풀어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 않고 민간의 힘으로 성장을 떠받친 것은 과거와 다른 점이다 라고 하면서 조선일보지 않습니까? 네. 재정 중독과 부채 주도 성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2분기에는 정부의 성장률 기여도가 1.3%포인트에 달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래서 참 잘 됐다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한국일보 이면 보여주세요. 이게 좋은 거냐 그러면 조선일보 이렇게 막 썼지 않습니까? 한국일보 희한하네. 네. 똑같은 기재부가 똑같은 자료를 주고 똑같이 했는데 왜 한국일보는 고금리 고물가의 지속 미지수 이렇게 제목을 달았을까요? 네, 지속이 계속 되는 거냐라는 건 미주사.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내수 회복 평가를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일단 밝혔어요. 왜냐하면 네. 민간 소비의 경우는 지난 분기 기저효과, 그러니까 지난 분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민간 소비 이 수치를 보면 지난 분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분기가 더 좋은 것처럼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지난 분기 대비 바닥에 내려갔는데 바닥에 내려가서 지금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1.3이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기저효과라고 보통 얘기한단 말이야. 그렇죠. 거기에 더불어서 대외 활동 증가에 더해 휴대폰 출시라는 일회성 이벤트가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휴대폰이 잘 팔린 게 있대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가 잘 팔렸다고 합니다. 뭐 인공지능 뭐 칩이 탑재됐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런 게 일회성 이벤트로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민간 소비가 완전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고 건설 투자의 경우에는 기저효과 및 양호한 기상 여건 덕분에 대단지 아파트의 마무리 공사가 진행이 잘 돼서 크게 성장한 덕분인데 요것에 대해서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고 수주, 착공 등의 건설 관련 안 좋았던 지표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요건 지켜봐야 된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앞으로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경향신문도 있죠. 경향신문 8면을 보여주세요.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서 쭉 이렇게 성장률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경향신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쭉 전하면서 관건은 이 같은 회복세가 앞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차관 경기와 지표 경기가 차이 난다는 점도 문제다.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모두 1년 전과 비교하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민간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 수준에 그쳤고 건설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6%를 기록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 가능성 등 불확실한 변수가 많아 하반기로 갈수록 위험 요인에 흔들릴 수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밀리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과 수출기업 위주로만 온기가 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의 기업경기 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전산업 현황 BSI는 전월보다 2% 상승한 71로 집계됐다. 업황지수가 100 이하라는 것은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다는 뜻이다. 특히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업황지수는 각각 3포인트, 5포인트 상승했지만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각 1포인트씩 내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체감경기 차이는 더 벌어진 셈이다. 그러면서 허건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말을 인용하는데요. 금리 인하 시점 후퇴에 따른 시장 금리 상승 효과가 투자 회복을 제한할 것이다. 수출 호조는 반도체, 기계 등 특정 산업에 집중되고 있고 주변국과 기타 산업으로의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 올해는 상고하저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부는 막 이거 축포 막 터트리면서 장밋빛 전망을 막 내놓고 있는데 정반대의 전망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런 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중앙일보 기사에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다만 최근 들어 중동 정세 불안, 미국 금리 인하 지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향후 상황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 적지 않다. 3고,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이게 언제든 한국 경제를 짓누를 수 있어서이다. 이렇게 돼 있고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수는 아직 침체 상황에 가깝고 미국 금리 인하 등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1분기 수치가 잘 나왔다고 성장률 전망치 높이는 건 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최근 한국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지만 반도체 쏠림에 따른 착시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대목도 있어서 중요한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왜 이렇게 기획재정부 등은 난리냐. 한겨레를 보여주십시오. 한겨레 6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실 정부 회복 진입 목청 추경 제동 걸기 물음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 기사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러한 내용에 한국은행 속보치가 나오자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즉각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회복 경로에 본격 진입했다며 한껏 고무된 평가를 즉각 내놨다. 한은의 경제 성장률 속보치에 대통령실 정부가 함께 별도 브리핑에 나서 평가를 내놓은 건 매우 이례적으로 야당이 요구해온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치실장이 브리핑에 나서가지고 이게 대단한 거다 이렇게 설명한 거 기획재정부가 별도 설명 자료를 내고 브리핑 열어가지고 이게 너무 좋다 이렇게 막 얘기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썼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정부 입장을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 기획재정부 국장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경제 침체 상황은 앞으로 더는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 얘기한 거다라는 거를 그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가 하준경 한양대 교수 경제학부 교수인데 일단 물어봤습니다. 네. 이게 좋은 겁니까? 네. 하준경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정부가 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아까 0%라고 말씀드렸죠. 네. 내수가 본격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경제 활력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인데 정부가 성장을 견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자랑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교수님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쭉 기승전으로 이렇게 전해드렸지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막 분위기 띄워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행간을 읽어보면 맥락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추경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굳이 할 필요 없어. 지금 팍팍 살아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하고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이례적으로 브리핑하고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돼 경제가. 근데 뭔 추경이야. 이게 이런 거 아니냐 지금. 국민들은 윤 대통령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영수회담 의제 조율을 하고 있고 그중에 주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추경 편성해 주세요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러는 거냐. 이런 의심이 지금 드는 거고. 사설 보여주십시오. 경향신문 27면 경향신문 사설 보시면은 1분기 1.3% 깜짝 성장. 쓰리고는 약간 쓰리고 어감이 뭐 무슨 3고라고 읽지 무슨 쓰리고야. 고스톱 같네.
네,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 뭘 보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3고 쓰 있는 거 보자마자 아 쓰리고 네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고스톱도 하는구나 밤에. 네, 아예 안 하지만 네 소식적에 네 조금 네. 네. 3고 위기 이제부터다. 제가 처음 제가 6살 때 처음 그 당시에 빨리. 네, 8086 XT 컴퓨터로 처음 한 게 고돌이었어요. 네. 몇 살 때? 6살 때. 6살? 네. 그 시대에 6살에 고돌이를 했단 말이야? 네, 그 이제 이모 집에 가면 XT 컴퓨터가 흑백 컴퓨터가 있었는데 네. 고돌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더라고요. 네. 그 고돌이 그걸로 했는데 빨랐구나. 그러게요. 예, 문제가 있어요. 아니 사설 내용도 고돌이 소개해 주시죠. 아니 지금 시간이 좀 모질라 가지고 네. 일단 경향신문은 아마 제목만 보셔도 지금 고물가도 있고 고유가도 있고 고환율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물가를 일단 잡는 게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반도체 수출이 좋아지고 기계 분야, 뭐 자동차일 텐데 자동차 수출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온기도 제한돼 있을 뿐더러 지금 이렇게 계속 수입 물가도 높은 상황이고 또 물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 다시 내수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뭐 맥락상으로 보면 그런 건데요. 그리고 한겨레신문 사설까지 같이 하면서 경향신문에서 마지막 대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그래서 지금 그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각파도는 이미 서민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 그런데 이 정부는 세수 펑크, 재정 적자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서민들의 고통 해결을 위해서는 부자 감세와 같은 낡은 정책 기조에 대전하는 서둘러야 되는데 위기는 정점으로 가고 있고 대응할 시간 많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한겨레신문 사설도요. 1분기 깜짝 성장, 반도체 착시 걷어내고 냉정히 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반도체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뭐 SK 하이닉스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겨레신문 사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수출 증가를 주도한 것은 단연 반도체로 반도체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간 영향이 크다. 이에 반해 민간 소비는 1.1% 증가에 그쳐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0.4%포인트였다. 게다가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첨단 반도체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네덜란드 ASML의 지난 분기 매출이 27% 감소하는 등 반도체 경기가 마냥 좋아질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 다음이 이게 의미심장한데요. 지금 실제 바닥 경기는 책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좋지 않다. 책상 머리들이 앉아가지고 숫자 노름하지 말라는 뜻이야.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임금 체불 규모가 올해 들어서도 무려 40%나 급증했고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은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하루빨리 만나 내수 활성화와 민생 회복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민간 소비 1.1% 증가에 그쳤고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0.4%포인트였다는 부분 뭐냐면 전년 동기 대비 통계로 비교를 해보면 이게 별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명확히 드러난다라는 거를 한겨레 사설에 쓴 겁니다. 그걸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설 한겨레 사설에서 딱 왜 정부가 지금 이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지가 사실은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설의 결론을 오히려 역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오히려 역으로 얘기하면 이 사설의 결론을 역으로 해석하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어서 야당의 요구가 이렇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걸 가지고 정부가 영수회담의 어떤 의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영수회담 의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러한 브리핑, 그러한 어떤 보도자료 이런 것이 아니냐라는 심증을 갖게 하는 거고. 아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좋아진다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이례적으로 막 브리핑도 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상하잖아. 한겨레 사설에 있는 것처럼 안 좋은데 지금 아니 좋다고 좋아질 거라고 또 장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죠. 그 사설에서 써 있듯이 안 좋고 다들 안 좋다고 느끼는데 좋다고 굳이 지금 주장하면서 이런 욕을 먹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재부에서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떨면서 얘기한 거를 조선일보는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딱 바람몰이를 지금 해주고 있고 그 한겨레나 경향이나 이런 데서 한국일보도 마찬가지로 볼 때는 그거 이상해.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할 단계는 아니야. 이러고 있는 단계고.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가 이런 하나 거면은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할 텐데. 네,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굳이 필요 없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런 것으로 의심되는 와중에 중앙일보 신면 보여주세요. 네. 중앙일보 신면 보시면은 보훈부 민주유공자법 기준모 거부권 건의 검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 실무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앞으로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 자제하겠다고 좀 얘기를 해달라, 뭐 약속해달라, 뭐 이런 그 회동 의제로 그걸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 얘기가 나왔네, 이 기사에. 그렇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중앙일보만 쓴 게 아니고 다른 언론도 썼는데, 왜냐하면 네. 이것도 보훈부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지난번에 민주당이 이 본회의에 이거하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관련한 법하고 올렸다. 정무에서 직회부시켰다. 네, 회송에 그 전체회의를 열어서 야권이 그냥 단독으로 참석한 가운데 야당들이 법안을 처리를 해서 지금 본회의에 회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보내버렸다. 법사위를 패싱해가지고 네. 그런 거 가지고 비판 많이 하더라. 이 말씀 드렸는데 보훈부가 기자간담회 열어가지고 이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굳이 설명을 한 겁니다. 굳이 얘기를 하면서 이 부산동의대 사건, 난민전 사건, 서울대 플러스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 유공자로 인정할 만한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않은데, 특히 법안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보훈심사위의 심의 의결에 따라서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등의 여러 가지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법의 내용을 보면 민주유공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법에 따라서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경우에 본인과 자녀가 대학 입시 전형에서 유공자 특별 전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보훈병원의 진료, 재활 서비스, 민간 노인 요양시설 이용비 등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훈부의 심의 의결에 따라서 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서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악용될 수 있다라는 지적들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가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했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야당이 법안도 통과하지 않은 거를 정부 부처가 대놓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되게 웃기고. 그렇죠.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일단 거치고, 그리고 보훈부 자체 심사를 또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 그럼 보훈부가 안 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 보훈심사위가 보훈부 산하에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있는 심사해서 겁니다. 이거 부적격입니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보훈부의 주장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법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보안법으로 실형 사는 사람은 대상이 안 돼요. 민주유공자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과거 독재 정권의 경우에 엄한 사람한테 그렇게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국가보안법 판결을 받게 만든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한 사람한테.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보훈부가 그런 억울한 사례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보훈부가 결국은 심사하는 겁니다. 보훈심의 통해 가지고. 그런데 보훈부 주장은 지금 뭐냐면, 혹시 우리 보훈부가 그것을 억울한 사례가 아닌데 정말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악독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악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법은 안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제가 서경식 교수 이제 작년 12월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 책을 다시 꺼내서 읽었어요. 읽으면서 일본 유학생 간첩단 사건 때문에 그 형 2명이 다 당시에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뭐 일본이나 미국을 다니면서 인권단체에 호소하고 구명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자각을 하고 책을 내고 이런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서승 교수라고 형이잖아요. 네. 서승 교수가 고문을 어마어마하게 당하다가 그걸 견디지 못해서 이 기름을 자기 몸에 끼얹고 방에 가둬져 있었으니까 난로를 이렇게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 생을 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기로는, 그때 내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내가 그러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와서 불을 끄고 살렸는데 그때 재판 장면을 보면 얼굴이 다 뭉그러져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겨우 살아나서. 얼마나 잔악한 고문을 했는지 나중에 그 사건 조작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럼 그것도 애초에 국법법으로 그 판결을 받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기징역도 받고 8년 선고하고 난 다음에 보호관찰을 뭐 십몇 년을 했어요. 어처구니 없는 시대를 살았거든요. 과연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기억이나 할까? 석윤식 교수나 서순 교수나 이런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기나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이 법 체계가 뭐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뭐 하는 것까지는 그러면 다 양보해서 그러면 양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저도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할 말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다 양보해서 이 정부가 그런 정부니까 한다 칩시다. 근데 영수회담과 관련된 지금 그 실무회담 하고 있는 그 국면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건 뭐냐 그러면 뭐냐 이거는.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야당에서 야당 대표가 대통령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대통령 부처 한 부처가 거부권 행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대통령실이 만약에 3차 실무회동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벌써 당신들이 그 직회부 시킨 것 때문에 벌써 부처에서 거부권 행사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가지고 아예 지금 뭐 그런 걸 뭐 거론하고 약속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 뭐 자기 얼굴에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대통령실은 뭐 하는 거야? 아니 그 대통령실하고 조율이 안 된 거를 부처에서 막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온몸에 대통령실이 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부처 마음대로 막 입장 내네? 그 가령 그러면 짜고 쳤다는 게 맞지. 거꾸로 말하면. 가령 보훈부가 거부권을 요청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거부권 요청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그러면 안 하면 그럼 보훈부 뭐가 됩니까? 그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아주 민주적인 정부, 행정부야.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일보 11면을 보여주십시오. 와우, 이거 딱 보고 와우. 네. 이재명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총선 후 2주 또 다른 칼 꺼낸 검. 네. 와우 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 잠깐만요. 제가 저도 지금 네. 찾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다른 수사를 검찰이 한다는 얘기예요. 감사원이 이거 깜짝 놀랐어요. 기사 보고. 네. 한국일보 사회면이 가끔가다 눈에 들어오는 기사를 쓰는데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다는 거죠 지금.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금 한국국방연구원을 관계자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총선이 끝난 지 2주 만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재명 대표 쪽을 또 겨누는 수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 수사한 것도 또 모질라가지고 또 수사하는 모양인데 이게 감사원이 감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감사원 감사를 했을 때에는 지금 그때 일종의 이제 대선 때 공약 개발을 해가지고 건네줬다고 하는 혐의인데 근데 여기 이 기관이 한국국방연구원이 이게 공공기관이 아니라 준공공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분도 준공무원 신분인 거예요. 근데 감사원은 그래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실제로 검찰이 볼 때는 준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선거 중립 의무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감사원이 얘기하고 다 감사하고 난 다음에 나온 거를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면서 선거 2주 만에 다시 여기 들어가가지고 혐의가 있으면은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했구나. 이재명 대표까지 또 올라가는 수사를 또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마 애매한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혐의가 청탁금지법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기사에 보면은 법조계 및 정계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다시 이 대표를 겨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한다. 언제까지 수사할 거야? 네.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 표현대로 보면은 아직은 모르는 거죠. 이재명 대표까지 갈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는 건데 하여튼 시작을 한 거다. 지금 이 시점에. 그러니까 감사원이 올해 1월에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그래요. 감사 보고서를 보면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이 민주당 예비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3월 이재명 대표를 돕던 김 전 실장이 이름이 뭐냐? 김 전 실장. 네, 이름이 여기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김모 전 국방부 기조실장. 김모 전 국방부 기조실장으로부터 이재명 후보를 위한 국방정책 공약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국방 전문가인 A씨를 소개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해가지고 뭐 제공을 했다고 하는 거다. A 씨는 전 이 연구원의 안보 전략 연구 센터장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캠프 공약 수립에 조언을 했고 공약에 도움이 되는 각종 문서를 작성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 이들은 또 이재명 캠프 인사 등이 포함된 텔레그램 북한산 등산 모임 대방을 통해 요청 문건을 작성해서 제공하거나 화상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공약 수립 관련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아까 여기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재명 대표의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정확하게 그러면 제가 의문이 되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예를 들면은 어떠한 정책을 개발해 달라고 개인한테 용역을 주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했으면은 문제가 또 없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청탁금지법이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무슨 혐의인 것인지.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등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수사 상황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뭘 이게 잘 이해는 안 된다. 하여튼 이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네. 이게 그럼 청탁을 했으면은 받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청탁금지법인지.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게 김 전 실장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를 위한 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라는 요청을 이재명 대표를 돕다가 한 것이고 국방정책 전문가인 A 씨를 소개받아 가지고 이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느 선까지 진행이 된 것인지 누가 이거를 최종적으로 지시한 것인지 등등을 검찰이 수사를 해갖고 밝혀내야 되는 것에 더불어서 혐의가 왜 청탁금지법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규명을 해봐야 된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네. 그런데 어쨌든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에 더불어서 앞으로 어쨌든 법률수석실을 신설하여 가지고 이 수사나 이런 것들을 다 틀어지고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의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얘기했죠. 네, 새로운 이름이 또 나왔어요. 동아일보 일면에. 네, 동아일보 일면 보시면 네, 신설 법률수석의 김주현 전 법무차관 유력 검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름이 새롭지 않으세요? 네, 김주현 전 법무차관. 그러니까요. 네, 새로운 이름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박찬호. 근데 투머치 토커 아닙니다. 네, 야구 선수 아니고. 네. 야구 선수 아니고 박찬호라는 이름의 전직 검사가 있어요.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네. 이 유력하게 검토된다라고 이 신문이 썼는데 네. 이번에는 또 새로운 이름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신임 수석으로 유력하게 검토된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게요. 동아일보가 우리가 이제 배달판하고 최종판 예전에도 한번 개념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신문은 여러 번 판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을 바꾸는 과정에서 원래 이게 5면인가 들어가 있었던 기사죠. 5면에 이 기사가 하단에 들어가 있었는데 최종판에는 이 기사를 1면에다가 쭉 뽑아가지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1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동아일보 1면 보시면 저렇게 저기다 갖다가 놨어. 1면에. 네.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한 기사로 판단을 해서 최종판 집어넣을 때 이걸 싹 하고 넣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리고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치. 네. 그러니까 유력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팩트에 가까운 얘기다. 그리고 이게 그만큼 중요한 기사다라고 동아일보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판가리 과정에서 종합면에 쭉 하단에 들어가 있던 기사를 1면으로 쫙 하고 뽑아 올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만큼 의미심장한데 근데 보니까 기사가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 진행자께서 풀어주시죠. 아, 제가요? 네. 네. 근데 진행자가 발견하셨잖아요. 제가 근데 약간 네, 느낌이 온 거는 이 기사에서 기수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물망에 올랐지만 장관과의 기수 등을 감안해 후순위로 밀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여권 핵심 관계자가 동아일보에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민정기능에 대한 철학, 검경 등 사정기관 전반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기수 등에 대한 고려도 신임 수석 인선의 주요 기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기수 얘기를 자꾸 왜 하냐. 기수 얘기가 자꾸 거론되잖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법연수원 17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뭐 이 기사에는 기수가 안 나오지만 한참 미칠 거 아닙니까? 거의 뭐 한 30기는 될 거예요. 한참 미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이 26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법무부 장관하고 기수가 막 10기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임 법률수석은 아마도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이래야 될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하고 기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너무 아래면 그 관계가 잘 안 풀릴 거거든요. 기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틀어지고 갔던 사례는, 이 민정수석이 틀어지고 갔던 사례는 역대 딱 한 명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병우. 우병우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사법연수원 18기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한 기수 차이밖에 안 나는 거죠. 한 기수만 딱 아래인 거예요. 한 기수 아래 정도면 맞상대 가능한 거죠. 근데 요즘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뭐 설이라든가 보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검찰 내 인사라든가 이런 게 심상치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뜩찮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꾸고 싶은데 못 바꿨다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검찰총장이 막는 부분도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 분명히 바꿨는데 안 바뀌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 장관이 그만큼 힘을 못 쓰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 다 고려하면은 법무부 장관까지 다 그립을 확실하게 쥘 수 있는 기수까지 고려해가지고 그런 인사를 지금 선택하는 과정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률수석이,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이 17기예요. 근데 법률수석 물망에 원래 올랐던 인사들이 뭐 21기, 26기, 뭐 20기 때 후반이야.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10기수 차이 나는데 법률수석이 법무부 장관한테 좀 이렇게 좀 해줘요. 그럼 법무부 이런 어디 10기수나 어린 놈이 내 맘대로 확 이런단 말이래요. 야, 네가 인사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기수 17기, 18기쯤 돼야 좀 해줘요. 그리고 그래? 그러면 서로 간 안면도 있었을 거고 많이. 네. 형님 좀 합시다. 이렇게 그래. 하고. 네. 형님이라고 부르니까 한 기수 차이밖에 안 나는데 고맙다. 야. 그러고 해주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이 법률수석의 목적이 뭔지가 기수를 이렇게 열심히 고려하고 있다는 거에서 법률수석이 뭔지에 대한 목적이 나오는 거고 법무부와 검찰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인사를 고려하는 시점, 영세담의 의제를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거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악수하면서 뺨 이렇게 때린다고. 딱 그러고 있구만. 그렇죠. 그렇게 보인다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렇게 한 다음에 손을 꽉 움켜쥐면서 이렇게 지금 때릴 준비하고 있는 거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이재명 대표 수사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 그 수사도 들어가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의제로 제안하는 거 다 의미 없다고 지금 작업 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뭐 하나는 할 수 있다. 그래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 예. 뭐 필요해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요? 이거 하겠다는 얘기네. 술이나 한잔 합시다 이러면서. 뭐 총선 진 거는 총선 결과에 대해서 우리 잊어버립시다. 네. 잊어버립시다. 조국 대표하고는 고량주를 한 병씩 드셨다는데 여기서는 저 꼬냑이나 한 병씩 하시죠. 이러고. 근데 이제 제가 이 김주현 전 차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우병우 라인입니다. 원래. 우병우 라인. 그리고 김정주 전 넥센 회장하고의 무슨 관계 이런 게 화제가 된 적도 있어서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시끄럽겠는데 진짜 인사하면? 네. 그래서 더 설명드리고 싶지만 나중에 저희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더 있는데 오늘도 아쉽게 여기까지만 하고 항상 이렇게 시간에 쪼들리면서 이제부터는 최경영의 정치 본색이 진행되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저는 김민아였고요. 저는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V의 정치 본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